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벌써 오늘로써 중세국어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는 수업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적은 학습지는 다음 주 대면 수업할 때 보충할 수도 있으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시와 4차시 학습지에 대한 모범 답안지는 금요일 4교시 종료 후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할 테니 선생님들께서 미처 해주지 못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안을 확인하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주 국어 수업은 이번 학기 초에 했던 EBS 국어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중세국어 부분은 추석, 한글날이 지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공지한 시험범위 잘 참고하셔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이 영상 수업의 장점이니까 이를 이용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저번 시간엔 동국정운 23 자모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국정운은 어떤 책이었죠? 그렇습니다. 혼란한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통일된 표준 발음을 만들기 위한 책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한자음을 읽어보았습니다. 한자음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어야 해서 그냥 이응과 옛이응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국어의 예사소리는 전청에 대응하고 거센소리는 차청에, 울림소리는 불청불탁에 대응한다는 것과 전탁은 그 당시 중국 전탁음에서 된 소리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계에 따른 기본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그럼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어두자음군과 성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어두자음군과 성조입니다. 어두자음군은 두 번째 시간에 학습한 것인 병서와 관련이 깊은데요. 병서를 일단 간단하게 다시 복습한 후 학습하도록 하고요. 성조는 중세시대에 사용한 높낮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성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어두자음군입니다. 이 어두자음군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이 어두자음군 말 자체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어두자음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인 병서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가 있었습니다. 그중 각자 병서는 우리 저번 시간 전탁자를 할 때 각자 병서를 사용해서 전탁을 표기했었죠. 전탁은 된 소리로 추정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설명을 아래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전탁자는 우리가 배웠듯 동국정운에 있었던 개념이라서 한자음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우리말, 그러니까 고유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두자음군을 배울 텐데 이 어두자음군에서 군은 물이 군자입니다. 자음의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음이 여러 개 오는데 같은 자음이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것이니까 각자 병서보다 합용 병서와 관련이 깊겠죠. 그래서 이제 복습은 간단히 했으니까 어두자음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먼저 우리 문법에 대한 것에서는 이름을 알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자음군이라는 말은 자음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뭉쳐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 어두라는 말입니다. 먼저 어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어두라는 말은 첫째는 말의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죠. 두 번째 뜻을 보면 어절의 처음, 어절 첫 음절의 초성이니까 단어의 첫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영어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spring은 단어죠. 단어의 맨 처음에 자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자음으로 치죠. 그럼 이 단어는 어디까지 자음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SPR을 자음으로 치는데 단어의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자음이 온 것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초성은 이것과 조금 다른데요.
초성은 음절, 즉 아무 글자 한 글자의 첫 소리를 초성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운군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초성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글자든지 그 글자의 첫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자운군 첫 번째입니다. 어두자운군에는 비읍계 합용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비읍계와 비읍시옷계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 12세기 초에 계림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림이라는 말은 신라시대 이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칭하던 것인데요.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단어와 그 발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미, 풀이하면 흰 쌀을 한보살이라고 발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흰이라는 말이 한이라는 발음과 비슷하니까 중국인한테 이렇게 들렸다고 생각하고, 쌀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살에 대응한다고 하면 하나가 남는 것이 있네요. 보라는 소리가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될까요? 답은 중세 표기에 있습니다. 방금 나타난 것이 중세시대 훈민정음 흰 쌀의 표기입니다. 흰은 당시에 하인이라고 발음했고, 뒷 글자에 비읍시옷 알에서 비읍이 없다고 한다면 살이라고 발음했겠죠. 그러니까 살이라는 발음 앞에 비읍이 있는데 이것을 발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아까 한보살에서 따져보면 비읍은 보라는 발음과 비슷해서 대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 비읍도 발음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비읍계 합용명사가 쓰인 단어가 비읍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아있다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비읍을 발음한다고 했으니 매브살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두자운군이라고 하면서 어두가 아닌 중간에 자운군이 나타나서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브살을 보았듯이 이것은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쌀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매라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매라는 말은 찰기가 없이 매진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어는 브살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올 예시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간에 사용된 자음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접두사가 붙었다거나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매브살은 현대어에서도 비읍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현대에 와서 어떤 단어가 되었을까요? 바로 맵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두 발음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된소리로 됐다고 한다면 현대에서는 그냥 맷살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벼브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 어떤 단어로 되었을까요? 뒷글자에 비읍이 살아서 앞으로 간다는 점,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이 단어는 벽시라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죠? 또 하나 단어를 한번 볼까요? 브르붙드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 예상이 가나요? 그렇죠. 쉽게 예측할 겁니다. 바로 부릅뜨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휘브슬다, 이것도 쉽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휩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비읍계만 봤다면 비읍시옷으로 시작하는 비읍시옷계도 한번 볼까요? 이 브스때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것도 비읍이 앞글자로 가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앞글자는 입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 텐데 어떤 단어가 되냐면 입대가 됩니다. 이것은 입대까지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라는 말을 입대까지 뭐 했어? 이렇게 불만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비읍계 합용병서는 모두 발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자음, 자음이 겹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읍계 합용병서는 중자음이나 자음군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자음군 두 번째는 시옷계 합용병서입니다. 시옷계는 비읍계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시옷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이시옷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이시옷이 그냥 현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옷계 합용병사의 시옷을 예전부터
된 시옷이라고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옷 기억이 있다면 뒤에 자음을 된 소리로 해서 끄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시옷계 합용명사가 쓰였던 단어들이 현대 국어에서 비읍계 합용명사와 같은 흔적을 거의 보여주지 않으니까 시옷계 합용명사는 된 소리 표기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학습 내용은 성조입니다. 성조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지금에도 사투리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죠? 바로 경상도 지역입니다. 가가. 제가 따라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를 4번이나 했는데 이 가가 다 다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높낮이가 그냥 소리의 고저가 아니고 이렇게 뜻에도 영향을 주었으니 당연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중세시대에 표시를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보이나요?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글 쓸 때 이런 점들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조까지 모두 표기를 했는데 이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점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곁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방점의 다른 이름으로는 좌가점, 풀이하면 왼쪽에 붙어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방점은 글자의 왼쪽 곁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럼 중세국어의 성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이 언해본은 한자로도 나와 있고 이 한자들을 풀이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즉, 뿅성요. 이것을 풀이하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점이 없으면 뿅성요. 여러분들 이것은 좀 쉽지 않나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말들과 왼쪽에 있는 말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려놓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무라는 말이라던가 평성 이런 말 같은 한자로 된 단어의 해설입니다. 그 중에 평성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뿅성은 마스나스카반 소리라.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움이 선미님 한번 불러볼까요?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이다. 평성은 이렇게 아무 점도 쓰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가장 낮은 소리. 일부러 라고 하면서 낮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서 평범하게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보면 겸이 둘히면 샹성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해석 가능하실 것 같지 않나요? 점이 2개면 뭐다? 상성이다. 그럼 상성이 어떤 것인지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샹성은 처섬이 낮갑고 나이중이 높은 소리라. 이것도 자세한 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풀이를 위해 선배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상성은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이다. 이것을 해보면 아가 되겠죠. 정리하면 상성은 점 2개를 쓰고 처음에는 낮게 했다가 나중에 높여서 발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